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미국 또 중국 타격, 눈물 흘리는 화웨이, 그리고 대만 TSMC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전쟁 이후 잠잠하던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을 찍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삼성 파운드리의 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만 파운드리 최강자 이 대만 TSMC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 저와 함께 좀 더 깊이 알아보시죠.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 장비 제조사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압박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이미 중국 사태 제가 뭔 말 하든지 아시죠? 이 확산 상태로 큰 어려움에 부닥친 터라 미국의 압박 강화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웨이를 작심하고 고사시키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 화웨이 이슈가 1단계 무역 합의 체결을 계기로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던 미중 양국 간의 전면적 갈등을 다시 촉발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최근 들어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상대로 한 행정, 사법 압박 수위를 부쩍 높이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도 화웨이의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부품 공급과 관련한 제재 강화 움직임인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제3국 기업 제품에 적용하는 미국 기술 비율 기준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미국 국방부가 화웨이 제재를 더 강화하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핵심 수익원을 잃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계획에 반대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이 반대했던 미국 국방부도 찬성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져 중국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3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에 부품을 팔려면 미국 기술이 25% 이하로 계산될 때에만 가능한데요. 만약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이 다시 15%로 낮아지게 되면 많은 기업이 추가로 화웨이에 물건을 팔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재는 과연 중국 화웨이만을 겨냥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좀 해석해 보면 이 제재 방안이 특히 화웨이의 핵심 파트너라고 부를 수 있는 대만의 파운드리 최강자 TSMC를 겨냥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화웨이는 자회사인 이 하이실리콘을 통해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말을 하죠. 이 AP 등 각종 반도체를 직접 설계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실리콘은 설계만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은 대부분 파운드리 업체인 이 대만 TSMC에게 맡기고 있는데요. 문제는 TSMC 또한 미국 반도체 기술을 15%까지 제한하게 돼버리면 중국 하이실리콘의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반도체 업체들과의 정상적 거래가 어려운 가운데 화웨이와 이 TSMC와의 동맹이 아예 끊어지거나 크게 약화되는 것이죠. 결국 화웨이는 이 안정적인 반도체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최근 미국에게 중국과 계속 거래를 하겠다던 이 대만의 TSMC조차 한 번에 미국이 누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 제한 퍼센테이지를 더 낮출 확률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도 무관하죠. 분명 미국도 대만 TSMC에게 기회를 줬었습니다. 경고를 충분히 했었지만 이 콧대 높기로 유명한 대만 TSMC가 우리의 기술은 모든 국가와 모든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이다 라면서 사실상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아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화웨이가 살아남을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미국이 TSMC까지 치면.
또 화웨이가 뭐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이 SMIC로 거래선을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 SMIC의 미세 공정 기술력은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TSMC와 비교해 봤을 때 그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EUV로 양산을 하고 있는 이 두 회사랑 14나노까지 겨우 수율 올려가지고 진행을 하려는 이 SMIC와의 기술력은 이렇게 어떻게 뭐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죠. 이거 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뭐 이 밖에도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25% 이하 기준을 지키는 가운데 미국이 아닌 제3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일부 반도체 제품을 부분적으로 화웨이에 공급해 왔는데, 기준이 하향돼 버리면 이런 거래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쪼이고 있어요. 미국 상무부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위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이용할 경우 미 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도록 하는 새 규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결국은 뭐 AMAT, 램 이런 회사들의 반도체 장비를 사용해서 중국에 팔아야 되면은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 안 팔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뭐 글로벌 반도체 제조 업체들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규제를 통해 중국 화웨이를 옥죄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 검찰은 최근 뭐 대북 제재 위반, 영업기밀 절취 등 뭐 16개의 새 혐의를 적용해서 화웨이와 여러 자회사 그리고 멍한저우 이 부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는데요. 미국의 이 같은 화웨이 압박 강화 움직임은 최근 중국 사태로 뭐 화웨이가 가뜩이나 큰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나온 곳이라는 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죠. 가장 어려울 때 중국의 가장 핵심 기업, 가장 큰 기업을 치는 겁니다. 뭐 시장 정보 업체 캐널리스는 1분기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 위축은 이 애국 소비에 힘입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중국 화웨이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또 최근 중국 사태로 중국 내 공장 가동률이 급감함에 따라 중국 내 제조 비중이 큰 화웨이는 당분간 기존 제품 생산 및 신제품 출시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화웨이는 그간 미국의 제재에도 끄떡 없다면서 큰 소리를 쳐왔지만 최근엔 미국의 제재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정보 분석 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화웨이의 출하량은 5,600만 대로 정년 동기보다 7% 이상 감소하면서 삼성, 애플에 이어 결국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화웨이의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2년 만에 처음인데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2년 만에 하락한 이유가 이게 미국 때문이에요.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의 주된 원인이 정식 안드로이드 버전을 탑재하지 못한 스마트폰이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미국의 제재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최근 중국 사태로 국민들의 불만이 폭증하면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큰 정치적 위기에 처한 가운데에서 미국은 중국을 향한 전방위 압박 강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자, 중국 사태 확산 초기 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인과 최근 2주간 중국을 거친 모든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미국이 자국이 어려움에 부닥칠 때 도움의 손을 내밀기는커녕 중국을 더 공경으로 밀어넣으려나 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인데요. 미중 양국의 이 날선 신경전은 최근 다자외교 무대라고 볼 수 있는 미넨 안보회의장에서 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의 경제 무기화를 언급하면서 서구의 가치는 제국에 대한 중국의 열망보다 앞설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거짓말이라고 거친 수사를 동원해가면서 폼페이오 장관을 급격히 비난을 했었죠. 또 미국은 지난 15일 중국의 대만 압박성 군사훈련에 대응해 대만 해협에 군함을 또 투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노골화된 미중 양국 간의 전략적인 신뢰 부족 현상은 가까스로 체결된 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중국의 관영학자들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 최근 중국 사태로 인해 미국 상품 대량 구매 계획을 연기하는 등의
개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중국이 오히려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중국 사태 확산 상태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 국내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이 올해 미국산 항공기, 에너지, 농산물, 반도체 등을 대량으로 사들이기가 쉽지 않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한 건 현재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고, 중국의 거짓된 정보들이 얼른 정상화되길 바라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연방, 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이 대거 외면하자 아베는 결국 등 떠밀려 사실상 올림픽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베와 일본 우파 몰락의 신호탄이 되어 극한으로 가던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한일 관계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도쿄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정상 개최를 한다고 모든 이들이 아니라고 할 때 혼자 예스를 외쳤던 아베의 첫 입장 변화입니다. 그러나 아베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닌 건 당연합니다. 올림픽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 IOC가 어제 22일 긴급 집행위원회를 개최한 뒤 성명을 발표하고 올림픽 연기 시나리오를 포함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니 더 이상 혼자 우기기 어려워졌겠지요. 다만 올림픽 개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없다는 IOC의 말처럼 연기 쪽으로 거의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물론 연기를 한다고 해서 아베의 타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베와 일본의 최근 상황 대응력을 보면 엉망진창의 상태가 될 1년 연기에 따른 혼선을 잘 해결하면서 내년에 개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베와 일본이 내심으로는 IOC가 먼저 연기, 취소를 공표해주길 기다리면서 엄프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자기들은 아무 결정권도 없는 데다가 정상 개최를 지지해달라고 정말 집요하게 트럼프와 영향력 있는 측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엄청난 현재 상황에서도 선수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불편은 염두에 두었고, 오직 아베의 머리에는 도쿄올림픽 개최, 부흥 이미지, 지지율 상승, 재선, 헌법 개정 이런 단순 도식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나 외교 관계들에서 아베가 부리던 억지 춘향들이었습니다. 13일 트럼프가 올림픽은 1년 연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세계적 파장이 커지고, 이어 바로 아베에게 전화를 걸어 연기를 재촉했지만 아베는 무려 50분이나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썼습니다. 전화 종료 후 트럼프는 그래도 아베 체면을 봐서 올림픽 결정은 아베가 하는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만, 아베는 트럼프도 정상적인 개최에 동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엄프를 했고, 이어 17일 열린 G7 정상들과의 화상통화 회의 후에도 올림픽 연기는 절대 없고 극복했다는 증거로 도쿄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실시하고 싶으며 G7 정상들의 지지도 받았다고 발표했었지요. 하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아베에게 인내의 한계를 느꼈는지 트럼프가 한 폭로로 아베는 대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아베의 거짓말 이후 이틀 만에 트럼프는 G7 정상들과 2020 도쿄올림픽의 연기나 취소를 논의했다. 그리고 아베 신조도 그 화상회의에 있었다며, 앞서 아베가 G7에서 동의를 받았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지 모태기 외무상도 한중일 3국 외무장관 전화회의에서 한국, 중국도 일본의 완전한 형태의 개최를 지지한다고 했다고 우겼지만, 안쓰러워서 중국, 한국이 별다른 반박을 안 했을 뿐, 누가 봐도 완전한 형태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모두 안정화된 이유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제 IOC의 연기 검토 발표와 타 국가들에서 연이은 불참 선언으로 아베는 혼자 고집부리다가 타이에 의해 올림픽 연기를 사실상 선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캐나다가 올림픽 불참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올림픽위원회는 선수위원회의 지지 속에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캐나다 선수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연기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선수들과 세계의 건강 및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당연한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호주 올림픽위원회도 만장일치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호주 선수들은 스스로와 가족, 세계 구성원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 했다고 발표했고, 또 호주 선수단 단장은 긍정적인 자세로 훈련에 임해왔지만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는 매우 힘든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선수들도 괴롭히는 아베였네요. 그리고 역시 같은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 올림픽위원회도 연기만이 합리적인 일이다, 7월 개막을 고수한다면 다른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실질적 불참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영연방 국가들이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연달아 불참 선언을 한 것은 서구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연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시 노르웨이, 브라질, 슬로베니아 국가올림픽위원회도 내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연기 발언을 한 이후로 사실상 결정된 것이지만 아베의 집요한 언플에 잠시 소강
상태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세계육상연맹과 미국 수영연맹, 미국 육상연맹 등 올림픽에서 큰 입김이 작용하는 단체들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림픽의 꽃 육상에서 세계연맹 차원에서 불참을 하고 육상과 수영에서 미국 대표가 안 나오면 그게 올림픽입니까? 일본인들끼리 전국체전을 하는 게 낫겠죠. 개별 선수들로만 보면 최근 몇일간의 사례만 꼽아도 PGA의 장타자 더스틴 존슨, 보드의 황제 숀 화이트, 세계 펜싱 2위 막스 하루퉁 등이 있죠. 특히 하루퉁은 독일 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장을 맡고 있어 더 영향력이 큽니다. 독일 방송은 한술 더 뜹니다. 독일 국영방송 정치 풍자 프로그램 포이테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미련한 고집을 피우는 일본을 풍자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마스코트였는데요. 온라인을 타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로봇과 벚꽃을 따 만든 미라이토와 소메이티보다 더 귀엽고 적절하다는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은 자국에서 하는 성화봉송 행사에서조차 일본 주자인 여자 축구 선수 과스미 나오미가 안전상의 이유로 참가하지 않을 것을 밝혀서 일본은 망신을 톡톡히 당합니다. 오늘 무토 도시로 조주기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비상인 상황에서 예정대로 강행할 만큼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손발이 안 맞는지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 담당상은 같은 날짜인 오늘 일본 내 성화봉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앵무새 답변을 내놨습니다. 성화 도착 행사는 무관중으로 하고 성화의 이름은 부흥의 불로 명명하고, 이번 올림픽으로 제2의 재건을 꿈꾸던 일본은 2011년 지진 당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등 3개현의 성화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쉽다 고집을 부려도 올해 올림픽은 무산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일본이 볼 피해는 얼마일까요? ABC 뉴스는 오늘 올림픽이 사실상 연기된 것을 전하며 일본이 공식적으로는 126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가감사에서는 그 2배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고, 실제 지출은 약 35조 이상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일본이 먼저 개최 중지 얘기를 꺼내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IOC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험금을 받더라도 올림픽 준비에 들어간 전체 비용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개최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연기이니 시설 인프라는 그대로 남아서 손실은 보존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지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로 건설된 수영 경기장 도코 아쿠아틱 센터나 카누 경기장은 연간 유지비만 수십억이고, 주 경기장을 포함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 구조라서 먼지만 쌓이고 유지비, 인원, 금융비용 등은 계속 들어갑니다. 이미 분양이 진행된 도쿄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총 5,632가구가 2023년 3월 입주 예정인데, 올림픽이 연기되면 당연히 그때 입주를 못할 테니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대금도 못 받고 보상금 지급, 유지비용, 건설비용, 이자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또 관계자 전용으로 지어진 호텔 수만실에 대한 비용, 2,000대의 버스 유학금, 8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또 모집해야 합니다. 그동안 들어갔던 홍보비는 모두 매몰되어 버린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클 수 있는 것이 올림픽 특수를 기대해 수많은 관련 분야에서 천문학적 투자를 한 일본의 민간 기업과 단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차라리 연기보다 취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효과로 향후 10년간 관광객 등의 방문으로 활성화되어 300조까지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레발을 쳤지만, 관광객은 고사하고 1년 연기되는 사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계속 비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올림픽이 아베가 얘기하는 완벽한 상태에서 개최되고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베만의 간절한 희망이지 이미 연기가 결정된 순간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내년에 개최된다고 해도 전 종목별, 국가별, 기존에 계획된 각종 대회 운영 일정, 인력 계획 등 모든 것이 올림픽과 충돌되어 틀어지기 때문에 혼돈의 올림픽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아베 정권은 도쿄올림픽을 동일본 대지진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났음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며 부흥올림픽이라고 하고, 올해 방일 관광객 4천만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작년 관광객이 3,100만 명이었는데 이는 일본 방문 2위인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8월 이후 한국인 관광객을 반토막 이하로 스스로 만들어 아베는 8년 만에 최저인 2% 증가에 그쳤었습니다. 그러니 대신에 시진핑에게 엄청난 아부를 해서 중국 관광객이 들어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안 되는 숫자를 간신히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작년 3,100만 명에서 올해 올림픽이 있다고 해도 단번에 30%나 올라야 하는 4천만 명의 목표는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있어 관광객이 중요한 이유는 내수시장 의존도는 높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게 해외 관광객 유치는 내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어서 아베 정권의 최우선 목표로 중요시했습니다.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좀 다른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런데 관광을 진흥시키겠다는 사람이 주변 국가들에 그렇게 민폐를 끼치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안정되어 내년에는 다시 일본 관광이 정상적으로 궤도로 돌아갈까요? 현재 수차를 감추려고만 하는 일본에게 세계에서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데다가 올림픽이라는 인류의 축제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 정상 개최한다며 은폐하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에 이미 일본의 국가 이미지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일본에서 올림픽과 일본인 특유의 집단주의적 습성, 열악한 의료 상황 등 때문에 감춰뒀던 것들이 폭발해 혼란이 더해진다면 정말 우려되는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외신들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아베는 올림픽이 잘 되어 연기를 살리고 가을쯤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거를 해서 최장집권을 이어가며 전쟁가는 국가로 개헌한다는 단꿈을 꾸었겠습니다만 모두 날아가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베와 일본 우파들도 입지가 축소되어 최소한 자민당 내에서 구구들 대신에 이시바 시게루 같은 사람이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더 부각된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최근 지금은 사태 해결이 최우선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사태 해결 후라고 밝혔는데 아베와 사사건건 맞섰지만 휴전을 선언하며 정부에 협력하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구 언론의 한 간부는 일본인들에게 이시바 씨의 실리적 모습이 인상 깊고 이번 사태로 주가가 더 높아진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도 이시바 시게루가 차기 총리가 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격히 좋아질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점차 우경화되는 일본 정부의 성향상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면에서 포스트 아베로 평가받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같은 사람이 수상이 되면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 내 소수파에 속하지만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이나 자위대 관련 주요 정책마다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그 실상을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작은 나비 효과로 시작해 역사의 흐름이 달라진 일은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49년 중공 정부는 대만 국민당 정부를 침공하기 위해 37,000명의 병사들에게 수영훈련을 시켰는데 운하에서 헤엄치던 병사의 상당수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버려 타이완 침공이 일단 중지되어 버리고 바로 이후 발발한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투입되면서 타이완 침공 계획은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기생충이 없었다면 중국, 대만 문제가 먼저 터지고 미국도 참전하게 되면서 한국전쟁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번 사태의 나비 효과로 일본 정치권의 향방도 바뀌어 혹시 좀 더 나은 세계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